아키라는 현대 일본의 프로게이머로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면서 보낸다. 콜 오브 듀티에서 패배자들을 조롱하고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내뱉는다. 하지만 어느 날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동안 큰 밴이 그의 앞에 멈춰섰고 거대한 덩치의 남자가 그 차에서 내렸다. 온몸이 붕대로 감긴 이 남자는 아키라에게 다가가려 하고 5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그 거구는 트럭에 막히지만 즉시 트럭을 날려버리고 치명적인 주먹으로 아키라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키라는 민첩하게 그의 주먹 아래로 피하고 땅을 내려치는 공격도 피한다. 그는 뒤로 넘어져 간식을 먹고는 자전거 페달을 미친 듯이 밟아 인도를 질주합니다. 사스쿼치는 그를 영원히 없애려는 듯 쫓아옵니다. 아키라는 곧바로 도망칠 방법을 생각하다가 낡은 버려진 건물로 달려가 지붕 위에 숨어 함정을 설치합니다. 고릴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와 아키라를 찾기 시작하지만 아키라의 계획대로 고릴라는 너무 뚱뚱해서 낡은 건물을 지나다니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고릴라는 부서진 부분을 뛰어넘고 아키라는 그가 그렇게 민첩할 줄 예상 못했기에 놀랍니다. 뚱뚱한 고릴라는 계단을 올라가 문을 부수고는 어리석게도 함정에 걸려듭니다. 거대한 물탱크가 그의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키라는 자신이 이 전투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괴물은 먼지 구름 속에서 멍이 들고 짓눌린 채로 나타났고 머리가 피를 흘리기 시작하자 그는 다시 한번 폭발적인 점프를 준비하지만 아키라는 그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측하고 괴물이 점프하는 순간 금속 파이프를 잡습니다. 아키라가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하여 괴물을 관통시키면서 그는 금속 파이프에 찔려 죽게 됩니다. 뚱보는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얘들아 기억해. 항상 다른 사람들을 뚱뚱하다고 놀려서 살을 빼고 너희 엄마를 꼬시도록 좋은 식단을 따르게 해야 해. 그는 잠시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기뻐하지만 갑자기 이상한 고양이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뒤에 나타난 누군가가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5초 타이머가 다시 나타나고 털복숭이 생물이 아키라에게 거대한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아키라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털복숭이 생물은 자기 후드 안에 있었다고 말하고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납니다. 아키라는 알 수 없는 강당에서 의식을 되찾습니다. 그곳은 자신만큼이나 혼란스러워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신이 수갑을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편 털복숭이 생물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모두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두 사회의 눈에는 죽은 자들이며 이 게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영감을 얻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하튼 뚱뚱한 놈 중 하나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그 퍼리족 여자에게 꺼지라고 합니다. 아무 것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면서요. 그 남자는 멍청한 놈이었지만 그 퍼리족 여자는 손을 대포로 바꿔서 그 남자의 배를 날려버립니다. 즉사였죠.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도 놀라서 도망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퍼리족 여자가 진정하라고 하고 자기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말에 따르면 모두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모두 능력이 부여되었다고 말이죠. 매우 강력한 집단이 인간을 대상으로 능력을 실험한 후 무기로 만들어 군에 팔려고 하는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녀는 그들에게 수갑이 그들의 능력 사용을 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5초의 시간 제한이 있고 그 후 수갑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능력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녀는 그들이 차고 있는 수갑이 그들의 능력 사용을 막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5초 후 수갑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자유롭게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키라에게 다가가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사실 모든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플레이어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미리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합니다. 아키라의 여자친구가 될 금발 여자 유리가 아키라에게 질문합니다. 털복숭이에게 왜 그들이 선택되었는지 묻자 그것은 모두 무작위적이며 아무런 패턴이 없다고 대답하여 주변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합니다. 갑자기 양이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무대에 나타나 털복숭이에게 참가자들을 방으로 안내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대결이 1대1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털복숭이는 방에 있는 동안 자신의 능력을 연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는 벽에 구멍을 뚫고 그들을 안내합니다. 아키라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찾고 심지어 수갑도 풀려 있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 테이블에 앉아 1대1 대결은 한쪽이 의식을 잃거나 항복하거나 죽는 경우에만 끝난다는 등의 지시사항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봉투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능력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아키라는 방 옆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미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모습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는 카드를 열어보고는 자신이 얻은 이상한 능력에 충격을 받습니다. 봉투에 따르면 그의 능력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상대가 그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그에게는 본래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에게 어떤 무서운 능력 환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환상이 현실이 되고 그는 그 능력을 실제로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고 그는 수갑을 찬 채 교실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책상에 앉아 손에 막대기를 든 불량배를 발견합니다. 불량배는 아키라를 보고 그에게 악의는 없다며 살고 싶으면 싸움이 시작되는 즉시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매우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키라는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5초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타이머가 나타나고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그들의 수갑이 풀리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불량배는 몽둥이가 칼로 변하면서 즉시 아키라에게 달려듭니다. 아키라는 간단히 피하지만 불량배는 아키라를 공격합니다. 불량배는 아키라를 계속 공격하며 책상과 전체, 교실을 파괴하는데 아키라는 바닥으로 피하며 구릅니다. 그리고 나서 적에게 책상을 던집니다. 불량배는 책상을 쉽게 베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 손에 든 의자를 산산조각 내지만 아키라는 그를 밀쳐내고 책상 여러 개를 그에게 던진 후 겁쟁이처럼 방에서 도망칩니다. 그 불량배는 스눕독이 혼자서 대마초를 피우고 있는 방으로 그를 따라 들어간다. 방에 들어서자 아키라는 곧바로 그에게 낙타 인형을 집어던진 후 더드란트와 라이터를 이용해 즉석 화염방사기를 만든다. 그리고는 그것을 불량배에게 쏘아 그를 뒤로 넘어뜨린다. 하지만 불량배는 금속 조각을 던져 라이터를 부수고는 일어서서 아키라에게 더 이상 속임수는 없다며 상자들을 찢어 발기며 마침내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아키라를 발견한다. 그는 돌아서서 미소 짓는 아키라를 바라보며 아키라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불량배는 잠시 당황하지만 아키라가 자신이 가진 능력을 그는 허세를 부리며 검으로 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공격하는 와중에 아키라는 그에게 이미 털복숭이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능력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불량배는 아키라가 핸드캐논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 아키라의 능력이 발동되면서 그는 간단히 핸드캐논을 얻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 불량배를 벽에 날려버립니다. 아키라는 그에게 다가가 대포를 겨누며 항복하라고 말하고 불량배는 이제 더 이상 달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아키라는 첫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는 수갑이 다시 채워지는 와중에도 방에서 나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여러 경비병에게 호송되는 유리를 만납니다. 감방 안에서 유리는 아주 오랫동안 편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게임에 참여할 의향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에 자신이 출전한다는 발표가 나자 결국 편지를 확인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신체 능력을 엄청나게 증폭시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벽에다 시험해 보기로 하고 놀랍게도 벽에 거대한 구멍이 뚫립니다. 그녀 자신도 충격을 받습니다. 즉시 그녀는 설치된 두꺼운 금속문에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 두꺼운 금속문에 말이죠. 자신의 방에서 아무리 주먹으로 벽을 쳐도 부술 수 없자 다시 누워 지금까지의 비참했던 삶을 되돌아본다. 마침내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전투 경기장 안으로 에스코트되는 순간 레딧 모더레이터처럼 생긴 뚱뚱하고 못생긴 놈이 속옷만 입고 그녀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의 표정만 봐도 소름이 돋는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상대의 냄새만으로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소름 끼친다. 5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뚱보는 즉시 유리에게 달려든다. 유리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재빨리 그의 얼굴을 발로 차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다. 하지만 피를 흘리는 입으로도 그 뚱뚱한 놈은 그녀의 냄새가 좋다며 그녀의 생각을 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미 자신에게 겁을 먹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과감하게 옷을 벗기 시작했고 그녀는 얼굴을 가린 채 그가 달려들자 주먹을 피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었고 그는 재빨리 그녀를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잡고 항복하라고 말했다. 맹세컨대 그의 진짜 특수 능력은 퀴퀴하고 역겨운 채취였을 것이다. 그 냄새 때문에 내가 죽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유리는 정신력이 매우 강하고 아마도 코가 막혔는지 그냥 그의 팔을 잡아 반으로 부러뜨리는데 뚱보는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재빨리 바닥을 쳐서 연막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그의 뒤에 나타나 강력한 3번의 펀치 콤보를 날린다. 뚱보 바보를 쓰러뜨리고 승리한다. 그녀의 전투가 끝난 후 아키라도 2번째 라운드 전투를 위해 호명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받는데 그곳에는 불량배 유리 원숭이처럼 생긴 남자 그리고 파란 머리 남자도 있다. 다음 전투는 5대5로 진행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고 그들은 다 5시간 동안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된다. 아키라가 방에 들어와 동료들 사이에 앉자 원숭이 인간이 갑자기 말을 시작하며 팀의 호스트 역할을 하기로 합니다. 그는 이제 같은 팀이 되었으니 전팀이 되었으니 서로의 능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다가올 팀 배틀에서 서로 더 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이죠. 모두 여전히 긴장한 것 같지만 그 원숭이는 사교적인 바보 같아서 모두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먼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실제 능력은 어떤 평범한 단추라도 로프로 바꿀 수 있다고 밝힙니다. 와, 정말 뛰어난 능력이네요. 어쩌면 그 능력으로 목을 매달아 이 농담을 끝낼 수도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그가 성장할 수 있는 그룹이 절대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것 덕분에 그들은 편안해지고 자기소개를 시작하며 심지어 자신들의 능력까지 소개하는데 아키라는 이런 역동적인 상황을 매우 흥미롭게 여깁니다. 그 불량배는 자신의 능력이 평범한 막대기를 검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히는데 매우 기본적인 능력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유리는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여러 개로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키라가 질문을 합니다. 이 능력이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건지, 힘만 증폭되는 건지, 신체 능력 전반이 증폭되는 건지 묻습니다. 그녀는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아키라는 최대한 높이 뛰어보라고 합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뛰어오르는데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천장에 부딪힐 뻔하지만 우아하게 멈춰서 다시 내려옵니다. 파란 머리 남자는 자신의 능력이 2초 동안 자신을 무적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아무것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그 능력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넘겨졌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마침내 아키라의 차례가 왔고 그는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드러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능력을 말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면 그의 능력은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이미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만 비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 후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그가 특별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한 쉽게 싸움 없이 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한 후 자신의 비밀 능력은 손을 대포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털복숭이 여자와 비슷하죠? 모두들 놀란 것 같습니다. 그의 놀라운 힘으로 그들이 5라운드 경기를 위해 링으로 안내되자마자 5라운드 경기를 위해 모두 거대한 링에 도착하여 상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은 전략을 세우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퍼리맨이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팀들은 1대1로 싸울 것이며 먼저 3승을 거둔 사람이 라운드 승자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두 팀 모두가 세웠을지도 모르는 계획을 망쳐놓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팀도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담요에 쌓여있는 여자아이와의 경기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서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선 클릭베이트가 전부이기 때문에 저천증에 걸리더라도 옷을 많이 입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에이프맨이 아키라 쪽에서 나오고 처음에 그녀는 원숭이에게 여성적인 매력을 사용하여 그가 바보 같은 원숭이이기를 바라면서 반지를 자신에게 주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 원숭이는 매우 교활한 녀석이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허풍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현명하게 행동하기로 하고 동전 던지기라는 도박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그의 능력이 사실상 쓸모없고 정정당당한 싸움에서는 그녀를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면이 나오면 자신이 반지를 내놓고 그녀가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반지를 내놓고 자신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똑똑한 전략이야. 승산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이제는 반반의 확률이 되었거든. 동료들이 그가 동전을 던지는 것을 응원하지만 동전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는 양날의 단검 뭉치에 찔립니다. 그 여자가 엉덩이에서 꺼낸 것 같은데 그녀는 동전 던지기를 기다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이 지는 걸 매우 싫어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 원숭이는 즉시 바닥에 쓰러져 마지막 숨을 거두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유리는 눈을 믿을 수 없고 아키라와 불량배는 그 여자가 거의 손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단검 뭉치가 나타난 것에 어리둥절해 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말이죠. 마치 공중에서 나타난 것처럼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녀의 실제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죠. 의료진이 링에 도착하여 원숭이 인간을 검진하지만 그가 사망했다고 선언하고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면서 시체를 처리합니다. 다음 경기는 헐크와 덕후의 대결입니다. 불량배는 이 작은 덕후가 거대한 괴물과 싸우게 된다는 사실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헐크에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헐크는 박살낼 준비를 하고 링에 들어서지만 소녀는 여전히 매우 침착합니다. 5초 카운트다운이 나타나고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헐크는 그녀의 능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걸고 소녀에게 전속력으로 돌진합니다. 하지만 덕후는 마치 수업 시간인 것처럼 손을 올리는데 이 모습에 헐크는 깜짝 놀라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그녀가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길 수 없다며 패배를 인정하고 귀여운 토끼처럼 링에서 뛰어내립니다. 아키라 팀은 쉽게 승리하여 기뻐하는 반면 반대편에서는 정신 나간 생각이 그녀의 목을 잡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덕후를 위해 비니 쓴 소녀 중 한 명이 그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을 막고 경기에서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며 링에 들어선다. 아키라 쪽에서 불량배가 링에 들어오고 아키라는 그에게 항상 조심하라고 말한다. 둘 다 링에 들어서고 5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마자 둘 다 자세를 잡고 불량배는 몽둥이를 꺼내고 비니를 쓴 소녀는 새총을 꺼낸다. 그녀는 즉시 불량배에게 발사하는데 그는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몽둥이를 이용해 작은 공을 옆으로 쳐내고 비니 쓴 소녀는 충격을 받는다. 모두에게 놀랍게도 그 공은 즉시 거대한 구체로 변한다. 땅에 떨어져 작은 분화구를 만든다. 소녀는 그 소녀의 계획이 구슬을 이용해 큰 철거용 공을 만들어 자신을 부수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즉시 막대기를 검으로 바꾸며 소녀를 놀라게 하고는 전력으로 달려든다. 소녀는 즉시 그에게 구슬을 하나 더 쏘지만 그는 그것을 막고 그 때문에 소녀는 당황하여 한꺼번에 3개의 구슬을 그에게 던진다. 하지만 소녀는 마치 내가 책임을 회피하듯이 모든 구슬을 피한다. 하지만 그가 균형을 되찾기도 전에 소녀는 또 다른 구슬을 쏘아냅니다. 이번에는 그를 향해 직선으로 날아가지만 모두의 놀라움과는 달리 그는 거대한 구체를 통째로 베어버립니다. 이것을 통해 아키라는 불량배의 진짜 능력이 막대기를 검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날아오는 모든 것을 베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기술적으로 완전히 밀리는 소녀에게 큰 충격입니다. 소녀는 그에게 질 수 없다며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패배 후 미친놈과 마주하는 것을 생각하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주머니에서 많은 구슬을 꺼냅니다. 주머니에서 구슬들을 꺼내 한꺼번에 그에게 던진다. 그는 모든 구슬을 꽤 쉽게 피하지만
그러다가 거대한 구슬들이 자신을 완전히 에워싸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유일한 방법은 소녀에게 달려가서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제 꼼짝없이 갇힌 그는 그녀가 마지막 구슬이라며 그에게 던지는데 그는 여전히 거대한 구슬을 두 조각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악했는데 마지막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사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구슬이 있었고 그것을 그 불량배에게 쏘려 한다. 모두들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그녀의 고무줄이 막대기가 부러지면서 구슬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다. 거대한 공이 그의 앞에 있는 동안 그녀는 그가 재빨리 막대기를 두 개로 부수고 부러진 조각 중 하나를 던지는 칼처럼 사용하여 그녀의 새총을 잡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불량배는 단순히 그녀에게 다가가 항복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말하고 갑자기 구슬이 그에게로 굴러가 거대한 공으로 변하면서 그의 그리 크지 않은 공들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 소녀가 승자로 선포되었다. 아키라는 그가 의식을 되찾자 그를 지켜보며 그가 너무 자만했고 크레파스 먹는 너구리 수준의 지능 때문에 시합에서 졌다고 말한다. 이후 다음 경기 시작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아키라는 무대로 걸어간다. 반대편에는 깡마른 NPC도 무대로 걸어오는데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다. 아키라의 팀원들은 이번 경기를 이겨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라운드에서 지고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아키라는 그들을 싸움 붙이는 조직이 스스로 그들을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다. 만약 다친다면 그들은 최선을 다해 목숨을 구하려 할 것이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이 계속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는 오늘 자신의 주요 목표는 자신의 능력에 적용되는 조건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그는 링에 올라 봉투 안에 있던 메모를 떠올립니다. 그의 능력은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렇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의 문제는 그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팀 동료들을 봅니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대포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를 상대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키라는 길을 잃고 무서워하는 NPC를 보고 실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좀 더 실험을 한 후 곧바로 불량배 쪽으로 돌아서서 그의 오만함 때문에 싸움에서 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그를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불량배는 겁에 질려 손이 대포로 변하고 그의 옆에 총을 쏘아 그를 겁에 질리게 한 후 그저 농담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NPC 쪽으로 돌아서서 이제 자신과 전체 팀이 아키라가 대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먼저 링 밖에 있는 각 팀원들을 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그는 NPC를 바라보고 즉시 그의 손이 대포로 변합니다. 그는 즉시 NPC를 향해 쏘아 전투를 끝내려 하지만 NPC는 겁에 질려 몸을 낮추고 땅을 짚는데 이것이 그의 공격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손에 들린 대포도 사라집니다. 그는 다시 NPC를 바라보며 대포를 쏘지만 다시 한번 막히고 그의 대포는 사라집니다. 여러 번 쏜 후 아키라는 이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신발을 던진 후 그의 뒤에 나타나 얼어붙고 손을 들라고 합니다. NPC는 아키라의 말대로 하고 아키라는 그의 능력이 공격을 무효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웅크린 차에 땅에 손을 대어 다가오는 마법 공격을 막습니다. 아키라가 승리자로 선포되자 NPC는 즉시 항복합니다. 그는 링에서 내려오고 헐크는 NPC의 기술이 매우 쓸모없어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키라는 그 기술이 꽤 괜찮았고 헐크 같은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몇 초 만에 자신을 쉽게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대화였습니다. 이제 아키라는 자신의 능력이 작용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을 직접적인 적이라고 인식하고 싸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쨌든 유리가 결승전 진출자로 무대에 불려 나옵니다. 시합이 시작되고 상대 선수가 링 쪽으로 천천히 걸어온다. 상대는 녹색 머리에 매우 여성적인 얼굴을 가진 젊은 남성으로 유리를 아는 듯하다. 상대를 흘끗 본 후 유리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그 남자를 죽이겠다며 소리친다. 그가 자신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스토커이기 때문이다. 그 남자가 자살을 시도하려 하자 유리는 그를 돕고자 그를 잡고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유리가 격렬하게 스토커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팀 동료들이 그녀를 붙잡는다. 그녀는 모두 물러서라고 소리치며 스토커에게 달려들려고 한다. 저 남자 때문에 그녀가 이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녀의 분노에 모두들 물러서고 그녀는 링으로 걸어갑니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녀에게 스토커는 이미 결혼 계획까지 세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인가. 하지만 유리는 장난이 아니었죠. 그녀는 스토커에게 두들겨 패겠다고 말합니다. 5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자마자 유리는 스토커에게 달려들어 그의 명치에 강력한 주먹을 날립니다. 그를 링 밖으로 날려 벽에 부딪히게 하고 즉시 기절시킵니다. 우승자로 등극하여 팀의 승리를 안겨줍니다. 털복숭이가 다시 링 한가운데에 나타나 다음 라운드로 진행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눈에 안대를 씁니다. 각 팀을 다른 문으로 안내하기 전에 말이죠. 털복숭이가 각자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며 안대를 벗겨줍니다. 다시 개인전으로 나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키라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선반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발견합니다. 즉시 집어들고 완전 바보처럼 틱톡을 보다가 다음 라운드로 이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땅에 내려와 그에게 30분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아구역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제거하면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문을 나서자 카메라가 설치된 완전히 숲 같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이 A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는 즉시 숲속으로 달려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갑자기 금발의 한 남자가 나무에서 뛰어내려 그의 앞에 섭니다. 그 남자는 그에게 자신이 새로운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키라는 즉시 경계하고 싸우려고 하지만 금발의 남자는 그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그를 영입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말하려던 것을 잊은 아키라는 혼란스러워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숲에서 유리가 이상한 빨간 트랙 슈트를 입은 4명의 남자에게 쫓기며 달려나왔다. 유리는 아키라를 발견하고 곧바로 그의 뒤에 숨으며 이 바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금발 남자는 빨간 트랙슈트를 입은 사람들을 아는 눈치였고 그들은 어떤 조직에 속한 것 같았다. 그는 그들에게 새로운 선수들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빨간 트랙슈트 무리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금발 남자는 참다 못해 지팡이를 꺼냈고 그것은 곧 무한한 화살을 쏘는 활로 변했다. 뿔테 안경을 쓴 한 남자가 다가와 자신의 손을 대포로 변형시켰고 모두 특히 아키라와 유리는 깜짝 놀랐다. 유리는 아키라를 보며 어떻게 저 괴짜가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묻고 그 말을 들은 붉은 패거리도 아키라 역시 대포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아키라는 이를 이용해 손을 대포로 변형시키고 괴짜들을 조준하여 발사한다. 그의 발사는 괴짜들 바로 앞에 떨어지고 그들이 추격할 생각을 하기도 전에 금발이 활을 이용해 많은 화살을 앞에 발사하여 그들의 길을 막는다. 괴짜는 자신의 대포를 꺼내 우리의 영웅들을 향해 쏘지만 아키라는 뒤돌아서 그들에게 역으로 발사한다. 괴짜는 자신의 대포를 꺼내 주인공들을 향해 쏜다. 하지만 아키라는 돌아서서 그들에게 반격을 가한다. 두 발의 총알이 부딪히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붉은색 조직원들이 날아갑니다. 아키라와 나머지는 연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곳을 벗어난 후 금발 남자는 세 번째 라운드는 파벌 간의 대결이며 여기에 2개의 큰 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방금 만났던 붉은색 팀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속한 녹색 팀입니다. 그는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며 그들을 강제로 팀에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키라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주저없이 활을 뽑았으니 그의 팀을 만나서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금속 대문으로 막힌 상당히 큰 구역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문지기의 태도를 살피며 모두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아키라와 유리는 구역 안을 보고 둘 다 충격을 받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경비를 서고 여자들은 설거지와 세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래야만 했고 노인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보였고 둘 다 감격했습니다. 갑자기 어린 소녀가 작은 아기를 안고 블론디에게 달려옵니다. 아키라는 아기에게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고 블론디는 그에게 아기의 엄마가 이미 임신 중이었고 아기는 바로 이 구역 안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그녀가 현재 일하고 있으니 그들을 그녀에게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여러 개의 테이블이 놓인 창고 안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가 그들을 조장에게 만나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키라는 유리에게 이 팀에 합류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설 규모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 노인이나 허약한 여성들까지 합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팀원들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멤버들이 엄청나게 강해야만 자기 방어를 위한 싸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잠시 후 금발 여자가 나와서 그들을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시라라는 노인이 그들을 맞이하며 블론디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곳에서는 안전하며 더 이상의 공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아키라 쪽으로 눈을 돌려 그에게 정말로 대포, 능력이 있는지 묻고 아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 능력이 있다고 말이죠. 이 말에 지도자는 기뻐하며 그들에게는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블론디는 유리 쪽으로 돌아서서 그녀의 능력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체 능력을 여러 배로 증폭시킬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리더는 너무 놀라서 커피를 쏟았고 블론디 또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기본 능력이 매우 강력한 능력으로 아급으로 분류되는 반면 그녀의 능력은 플러스로 간주된다고 말합니다. 시라와 블론디는 모두 그렇게 강력한 새로운 인재들을 얻게 되어 매우 기뻐하며 시라는 블론디가 이 사람들을 데려온 것을 축하하며 이제 전투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새로운 라운드의 진행 방식을 설명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은 퀘스트를 수행하고 다른 플레이어들을 제거하여 포인트를, 점수는 스마트폰에 반영되며 1000점에 도달하면 다음 레벨로 승급합니다. 또한 그 점수를 사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음식이나 약과 같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점수를 사용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나 약 같은 것 말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동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4명의 아주 작은 팀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강한 플레이어들이 나타나서 정말 큰 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팀장들이 다음 레벨이 어떨지 몰라서 승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약한 플레이어들을 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유리를 잡으려 했던 4명은 그녀를 납치하려 했던 것입니다. 시라는 약한 플레이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린팀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납치당하지 않도록 했고 그때부터 레드팀에 맞서 싸워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블루팀이라고 알려진 또 다른 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의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어느 쪽에도 붙지 않고 자기 일만 하는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머지않아 레드팀과 싸우게 될 것이며 그들은 싸울 만큼 강한 선수들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붉은 팀의 잔혹함에 당황한 유리는 즉시 그들과 싸우기로 결심하지만 아키라는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키라는 이미 붉은 팀과 대립하고 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시라가 말하지만 필요하다면 팀에 합류하겠다는 아키라는 노인에게 다가가 선택지를 열어달라고 말하며 손을 얼굴 가까이 들어 올립니다. 아키라가 지도자를 쏘는 것이 아닐까 모두 걱정하지만 아키라는 움직이면 즉시 쏠 것이라고 말하며 자리에 있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키라의 손에서 대포가 나오지 않자 시라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는 시라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키라의 능력을 막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키라가 애초에 대포를 가지고 있었다고 정말로 믿지 않는 것. 유리는 아키라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리라고 말하고 갑자기 대포가 그의 손에서 나타난다. 리더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에게 감히 쏘라고 한다. 아키라는 주저 없이 발포한다. 연기가 겉이자 모두의 놀라움과 달리 시라가 무사히 거기에 앉아 아키라에게 시험을 통과했는지 묻는다. 아키라는 그에게 미소 짓고 기꺼이 그의 팀에 합류하겠다고 말한다. 유리는 즉시 아키라의 목을 잡고 그런 짓을 왜 했냐고 묻는다. 하지만 시라가 그에게 녹색 팀이 적색 팀에 맞설 기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쏘기로 했고 그 이후로 그룹 리더의 강함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리더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다행히도 자신의 능력으로 퐁블랑 사거리의 대포 사격도 막을 수 있었기에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퐁블랑 사거리의 대포 사격도 막을 수 있었기에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한 여성이 방에 들어와 시라에게 오늘 많은 신입들이 도착한다고 말합니다. 기술적으로 팀에는 좋은 일이지만 그들을 모두 수용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아키라는 공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유리와 방을 함께 쓰겠다고 자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젤인들의 꿈벙더며 두마인존드로 꿈입니다. 아키라는 유리와 같은 방으로 들어가 종기를 꺼내 유리에게 자신에게 할 말이 있다며 옆에 앉으라고 한다. 아키라는 종이에 재빨리 무언가를 적어 유리에게 건네주며 소리내어 말하지 말고 읽고 믿으라고 한다. 유리가 종이를 펼치자 아키라의 진짜 능력이 텔레파시라는 글이 적혀 있다. 아키라는 유리의 어깨를 잡고 자신을 믿고 집중하라고 말한다. 유리가 그의 능력을 믿는 순간 아키라는 유리와 텔레파시로 대화를 시작하고 유리도 그에게 대답할 수 있다. 아키라는 방에 도청 장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리내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방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유리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그들이 매우 강한 개인들이며 리더는 우리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리더는 우리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보안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유리에게 자신의 비밀 능력을 안전하게 지켜두라고 말하고 유리가 강한 성격과 승리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자 그녀의 강한 성격과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이복 여동생에게 돌아가겠다는 강한 동기를 확인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실제 능력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는 이 게임을 끝내 어머니와 이복 여동생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 게임을 끝내서 털복숭이와 재대결을 벌여 그녀를 이기고 싶다고 말한다. 갑자기 그들의 휴대폰이 울리고 털복숭이가 마치 영상통화처럼 화면에 나타난다. 우울하지만 인생이 완벽한 척하는 인플루언서가 그들에게 임무를 준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 폐허 근처에 모여야 하고 거기서 더 많은 점수를 얻으려면 좀비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시라가 문 앞에 팀원들을 모아 소규모 팀으로 나누고 아키라와 유리를 같은 팀에 배치하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두 숲을 지나가는 동안 유리와 아키라는 텔레파시로 서로 대화합니다. 그는 유리에게 자신의 진짜 능력을 말했으니 이제 그녀가 그녀는 언제든지 그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위협이 되고 그는 기본적으로 이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폐허에 도착하여 바위 위에 앉아 그들을 맞이하며 적들과 싸워야 하니 준비하라고 말하는 털복숭이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또한 죽인 적 하나당 30점이므로 한꺼번에 많은 점수를 얻을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많은 CGI 좀비 미라들이 어디에서 나타나 그들 쪽으로 걸어옵니다. 아키라는 이것이 그가 학교에 가는 길에 실제로 공격했던 적과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들에게 이 퀘스트에는 그들이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규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퀘스트 동안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좀비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하지만 슈라는 명장이었고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첫 번째 좀비의 피해를 온전히 감수하며 다른 팀원이 좀비를 붙잡아 제압하는 동안 마지막으로 검을 든 여자아이가 좀비의 머리를 베어냅니다. 슈라는 자신과 같은 플레이어는 탱커이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봉쇄 담당이며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가진 플레이어들은 딜러라고 말합니다. 즉 공격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함께 협력한다면 순식간에 이 모든 괴물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전면전이 벌어지고 한 좀비가 아키라를 공격하려 하지만 아키라는 대포로 쉽게 날려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순간이동 부두 마법과 같은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는 와중에도 그는 계속해서 대포로 괴물들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의 시선은 절벽으로 향하는데 근육질에 이상한 헤어 스타일을 한 남자가 몇몇 남자들과 함께 걸어옵니다. 그리고 괴물이 그를 공격하려 하자 그는 간단히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슈라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적팀의 리더라고 말한다. 유리는 규칙 때문에 공격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슈라는 대답한다. 그들은 현재로서는 우리의 능력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 그래서 그는 팀원들에게 후퇴하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적팀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납치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좀비 앞에서 강제로 뛰게 한다. 사람들은 즉시 공격을 받고 죽기 시작하고 슈라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는다. 갑자기 아키라와 유리는 2라운드에서 보았던 괴짜를 발견하는데 그녀는 공격받으려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그녀에게 달려가 아키라가 그녀를 잡는다. 유리가 괴물을 차 날립니다. 하지만 갑자기 펄이는 완전히 미쳐서 거대한 괴물을 풀어놓습니다. 이 괴물은 다른 좀비들을 죽이고 초록팀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 사이 납치된 사람들은 빨간 팀에 의해 괴물에게 뛰어들도록 강요받습니다. 초록팀의 한 남자가 공격을 막아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지만 자신도 날아갑니다. 아키라가 괴물에게 총을 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고 괴물은 그를 나무에 날려버립니다. 괴물이 아키라를 흠씬 때리려는 순간 슈라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아키라에게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도망치라고 말하며 자신이 괴물을 막겠다고 합니다. 아키라는 슈라의 지시를 따르고 슈라는 괴물의 공격을 받아냅니다. 레드팀은 슈라의 능력을 알고 싶어하며 이 상황을 예의주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엄청난 피해를 흡수한 후 원하는 대로 적에게 되돌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슈라는 공격을 버틴 후 괴물에 배에 주먹을 날려 구멍을 냅니다.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지만 팀원들이 그에게 달려옵니다. 그가 살아있고 괴물이 죽었다는 사실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괴물은 간단히 일어서서 다른 좀비들을 먹어치우며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슈라를 향해 걸어갑니다. 아무도 이런 괴물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